오늘은 한의학의 시선, 한의학이 보는 약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BM 한방내과 원장 한방내과 전문의 이재원입니다. 한약은 어떤 원리일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약이 일단은 이 한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정의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약이 어떤 원리일까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오늘 강의에 있어서 먼저 이 한약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약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이라고 약사법 또는 한약 육성법에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하는 한약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한약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한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 즉 한의사가 한의학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한방의료와 한방보건 지도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적인 도구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의학의 기본 이론, 이 한의학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의학의 기본 이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바로 한의학의 기본 이론이 한의학을 한의학답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침, 뜸, 한약과 같은 이러한 어떤 시술적인 부분들은 한의학적인 도구에 불과하고 도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임상 한의사로서 또는 한방내과 전문의로서 한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들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약이 처방되는 과정과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는 먼저 과학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체계적인 지식, 특히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그런 체계적인 지식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 과학에 있어 가지고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먼저 과학이 각 지역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양 과학은 자연 세계의 사물과 그 현상 그 자체에 대한 탐구에 적극적이었고요. 그다음 동양 과학은 자연 세계의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서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동양 과학 속의 한국 과학은 공리주의,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 공리주의적 과학 기술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과학을 실용적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학문을 발전시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과학의 어떤 각 차이점,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과학의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요, 이제는 의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의학은요,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건강의 유지와 질병의 예방, 그 다음에 완화 또는 치료를 다루는 과학 및 그 행위를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학도 서양과학, 동양과학, 그리고 한국과학의 차이가 있듯이 의학 역시도 서양의학, 동양의학, 그 다음 한의학, 각 지역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한의학은 중국에서 전래되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전통의학인데요. 이 한의학적인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서양의학적인 지식을 흡수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발전 중에 있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이 동서양의 문화와 과학 그리고 의학에 대한 이런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이런 한의사가 한약을 어떻게 처방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적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실 겁니다. 과학에서 사용되는 어떤 수학적, 실험적 기법인데요.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수행된 어떤 실험이라든지 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학은 새로운 어떤 진리나 아니면 보편적인 지식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진료 과정은요, 역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학적 탐구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시면은 병력 청취 및 기본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증상에 맞는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가지고 가설을 수립하게 됩니다. 일명 어떻게 보면은 잠정적인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잠정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진단을 위한 검사를 설계를 하고 검사를 수행을 하고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최종 진단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한의사는 진료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 진단 과정에 있어서 어떤 양의사와 다른 그런 어떤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감별 진단이라는 것은요, 병력 청취나 검사 결과 등 환자에 대해서 얻은 모든 정보를 기초로 해서 거기서 도출되는 질환이나 증형, 그 가운데에서 가장 지금 환자분의 증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환이나 증형을 감별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감별 진단에서 한의사는 두 가지 범주의 감별 진단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질환에 대한 감별과 증형에 대한 감별이 그것입니다. 질환에 대한 감별을 변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형에 대한 감별을 변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한의학의 특수한 진단 방법인 변증 또는 변증 시치 그리고 변증 논치라고 하는 그런 한의사가 한방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그런 진단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약은요, 이러한 한의학의 기본 이론인 변증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약물적인 도구입니다. 결국 한약은 변증 진단, 변증 시치, 변증 논치라고 하는 이런 한의학적인 특수한 이론,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그런 약물인 것입니다. 이는 병명에 대한 진단만 되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양의학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동병이치, 같은 병이라도 병의 원인, 체질, 계절,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달리한다라는, 또는 이병동치, 서로 다른 병증이라도 발병 기전이 같으면 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런 한약 치료의 주요한 특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질환, 비만이지만요, 다른 변증 진단으로 한약을 처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4가지 케이스의 사례는 모두 비만 환자분들에 대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요, 50세 여성 환자분인데 자궁내막 증식증 수술 이후 내원을 하셨습니다. 어혈형의 비만으로 진단을 하고 2개월을 치료하고 난 다음 BMI 지수가 34.8에서 29.0으로 크게 감소한 그런 치료 결과를 보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29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면서 저희 한의원을 내원을 하셨고요. 그와 함께 비만이 문제가 되어서 2개월 동안의 한약 치료를 하고 난 후 BMI 지수가 30.1에서 25.9로 호전된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38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담음형의 비만으로 진단을 했고요. BMI 지수가 28.9에서 5개월 이후에 23.2로 감소되는 그런 경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자분 케이스는 4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좀 장기간 이렇게 치료를 하셨습니다. 비만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갱년기 증후군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간우령의 비만으로 진단을 했고 11개월 동안의 한약 치료 이후에 BMI 지수가 32.6에서 23.2로 감소되는 그런 경과를 보이셨습니다. 같은 비만이지만 어혈형, 비허형, 담음형, 간울형이라고 하는 한약적인 변증 진단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한약 역시 달라지는 이것이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동병이치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질환이지만은 같은 변증으로 진단을 해서 같은 계열의 한약을 처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사례는요, 모두 신비양어증이라고 하는 한약적인 변증형에 대한 그런 어떤 사례고요. 귀비탕을 기본방으로 해서 가감을 하여 처방한 사례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5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눈이 건조하다, 입이 마르다, 피곤하다,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시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내원에서 시행한 진단의학적 검사상 쇼그렌 증후군이 의심이 되었고 이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변증형은 신비양어증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비탕을 사용을 하여서 3개월간의 치료 이후에 환자분께서 호소를 하시던 증상과 그 다음 진단의학적인 검사사항의 수치가 많이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피곤하다, 그 다음에 이명이 들린다라는 그런 증상으로 내원을 하신 40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이미 갑상선 기능 항진을 진단을 받고 항갑상선제를 복용을 하고 계셨고요.
본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양약을 중단을 하고 신비양화증으로 진단을 한 다음 기비탕을 가감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치료를 하는 동안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갑상선제를 중단하고 난 다음에도 갑상선 수치에 어떤 그 이상 없이 정상적인 범위를 잘 유지가 된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체중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원을 하셨던 58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진단의학적 검사상 아급성 갑상선염, 이분이 내원하시기 4주 전쯤 백신을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약물 사용으로 인한 갑상선염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었고, 역시 변증형은 신비양화증으로 진단을 하여서 기비탕을 기반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3개월 치료가 진행된 후에는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갑상선염 역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케이스는요, 6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배뇨곤란을 주소증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그 다음 진단의학적 검사상 급성 전립선염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신비양화증으로 진단을 하였고, 그래서 기비탕을 기본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치료를 하고 난 다음 배뇨곤란 증상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 전립선염과 관련된 PSA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요,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질환이지만 한약은 같은 변증 진단을 통해서 동일한 계열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것이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또는 한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수한 그런 어떤 특수성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을 함에 있어가지고 변병, 변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범주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고, 특히 한약은 변증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처방이 되는 그런 어떤 약물이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을 처방함에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한의학적인 기본 이론, 이 변증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한약이 이러한 원리로 처방이 되는구나. 한약이란 것은 변증 진단을 토대로 다른 병이지만 같은 어떤 약이 처방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한의학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셨다 그러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